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회사에는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IT 인프라도 있고 회계 인프라도 있고 영업 인프라도 있고요. 그러나 21세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투명성 인프라라고 합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데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원장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쓴 칼럼에서 읽은 겁니다. 투명성. 오늘날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21세기에는 기계보다도 사람의 가동률이 더 중요하고, 애플의 예에서도 보듯이 기업의 진정한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이 가진 창조성이며, 그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동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들은 언제 창조를 하느냐, 즉 언제 가동률이 올라가느냐, 한마디로 그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할 때 창조하는 겁니다. 직원들은 언제 열과 성을 다합니까? 바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그 신뢰라는 것은 회사가 근본적으로 공평하고 그리고 투명하다라고 생각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가 열심히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회사, 대한민국의 이명박 씨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친인척에게 납품권을 주고 뒷돈 챙기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곳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투명한 회사 잘 망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충성도가 높고 사회적 인식이 좋기 때문이죠. 투명 경영. 이 투명 경영은요, 사실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주식회사 투명 경영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출자에 떴은 치더라도 그 의결권은 한 사람에게 한 표가 있을 뿐입니다. 즉, 한 개인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출자를 했든 간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전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협동조합 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협동조합 기업, 그 선두에 서서 게다가 공정 언론까지 그 의무로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힘을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시려면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의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립니다. 지금 21,800명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빨리 찍고 22,000명으로 가야죠.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심리학적으로 길이 남을 실험을 하신 분인데요. 오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 양반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표창원 교수가 쓴 칼럼들을 보면은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드는데요.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저도 과학과 관련된 많은 책에서 읽은 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시킨다고 그대로 하는 근위에 대한 복종, 본능 속에, DNA 속에 박혀있는 것일까요? 오늘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근위에 대한 복종,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경향신문 표창원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교수 칼럼 밀그램의 덫에 빠진 검찰 들어보시죠. 1961년 나치 전범 아이 히만에 대한 재판이 열리며 반인륜 범죄에 동원된 군인과 공무원 등 보통 사람이 상관이 시킨다고 고문과 학살을 자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예일대 심리학과 밀그램 교수는 답을 찾기 위해 기억력 향상에 관한 실험 참가자에게 1달러에 4달러를 드립니다. 1시간에 4달러를 드립니다란 공고를 했다. 참가자에게 교사 역을 맡기고 학생 역을 맡은 조교가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이 점점 심해지도록 했다. 실험실에는 엄숙한 표정의 통제관이 앉아 있었고 교사는 통제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 실험은 교사가 스스로 중단하거나 최고 한도인 450볼트를 눌렀을 때 중단하도록 설계됐다. 점점 더 전기 충격을 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그래서 그 교사가 도저히 더 이상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없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최고 한도인 450볼트를 누를 때 그 실험을 중단하도록 계획한 이 실험을 했어요. 예. 전기 충격 때문에 학생이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 죄책감을 느낀 교사가 의문이나 항의를 제기할 때마다 통제관은 계속하십시오. 실험 규칙에 따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반드시 실험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권위적인 응답과 지시를 했다. 이런 4단계의 권위적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힐 경우 실험은 종료됐다. 교사가 통제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통제관은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근섬유에 항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진 않습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주었다. 네.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이행하는가, 그리고 그 지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거하는가,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전기 충격의 강도가 높아지고 학생의 고통스러운 반응이 심해질수록 교사들의 주저와 항의가 제기됐지만 통제관이 권위를 가지고 권위적인 지시를 하면서 그런 항의, 주저 다 무력화됐습니다. 실험 대상자 40명 중 26명, 즉 65%가 마지막 최고 한도인 450V 버튼을 눌렀습니다. 14명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통제관의 권위에 항거하여 4달러의 참가 대가를 포기하고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결국은 부당한 지시에 항거한 사람은 35%에 지나지 않았고요. 아무리 부당한, 인간의 목숨을 잃게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부당한 지시에도 순종한 사람이 무려 65%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험을 계속합니다. 밀그램의 두 번째 실험에서는 교사 옆에 다른 참가자를 동참시켰다. 그러자 실험을 중단하는 참가자의 수가 40명 중 3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혼자라면 감히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알면 권위에 항거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밀그램의 실험은 나치나 일제의 만행에 참가한 보통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상식도 확인해 주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일 때와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2명, 3명이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 더 올바를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짓에 혼자일 때 경우에는 한가한 사람이 35%에 불과했습니다만은 2명일 경우에는 90% 이상이 한가했습니다. 이후 많은 나라에서 근위에 대한 복종이 만연하지 않게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을 완비해오는 한편 전범이나 조직범죄자들에게 근위에 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사는 위나 아래나 다 똑같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권위적 지배를 법으로 규정해 오다가 2004년 이것을 폐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화와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핵당 사건, 부림 사건, 서울대 의대 간첩 사건 등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결정된 과거 공안 조작 사건은 물론 지금도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조작된 중국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제시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국정원 등 밀그램의 실험에서 통제자 역할을 맡은 권위적 존재들의 지시에 따라서 마구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대는 그 교사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국정원이나 검찰의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동맹상련일까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는 상맹하복 조직에서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한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그야말로 동맹상련인지도 모르죠. 그 선처를 받은 자들이 법정에서 지금은 검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김영판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들의 진술 앞에 처참한 패배를 따놨습니다. 밀그램의 덫에 빠진 검찰을 이대로 둬도 될까요? 건의에 저항하던 윤석열, 박형철이 찍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검찰, 권력의 도구 외에 의미는 없어지는 듯 합니다. 기소만 하는 영국 검찰, 그리고 법원에 소속돼서 자체 조직이 없는 독일 검찰, 그리고 직선으로 검사장을 뽑는 미국 검찰의 사례, 이제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같은 검찰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강기훈 유서대 별사건의 무죄를 계기로 강기훈법을 만들어서 국가 조직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이 나면 철저하게 그 원인 행위를 조사해서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검사와 그리고 그게 부하내동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단죄해야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이석기 내라는 판결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예. 이석기 판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이석기 내라는 판결문에 묻다라는 칼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물론 권석천 논설위원의 칼럼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동의할 수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신문들 중에서 그나마 이런 칼럼이라도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중앙일보가, 그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JTBC가 그야말로 다른 방송에 별 볼 일 없지만은 손석희 교수가 나오는 JTBC 뉴스가 다른 종편보다도 왜 나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보수를 자임하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를 참칭하는 신문들, 거기에 논설위원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해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노선과 그들의 사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신문은 그나마 조선 그리고 중앙 정도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이석기 내란 음모 판결문에 묻다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 판결.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판결문을 구해보니 숨부터 막힌다. 473쪽.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다. 판결문을 펴면서 궁금했던 건 재판부가 왜 내부 제보자 이모 씨 말을 신뢰했느냐였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친 회합 과정을 녹음하고 이른바 아르오 가입 및 활동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논쟁 속 인물이다. 우리의 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장군님이란 대답을 듣는 등의 의식을 행한 후 강령과 5대 의무를 고지하고 남철민이란 조직명을 부여하면서 세포 모임은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그 이모 씨의 진술 내용입니다. 이모 씨의 진술 내용은 오락가락했습니다만은 여하튼 판결문에 따르면은 그의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권석천 논설위원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경험한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조직활동 과정에서 겪은 많은 일화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확신에 찬 자세로 진술에 임하고 변호인들의 집중적인 반대 신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하고 있다. 재판으로서는 일관성, 구체성, 태도, 삼박자를 갖춘 증언이었다라고 재판부는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음은 뭘까요? 두 번째 물음은 이석기 의원 등의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이다. 가장 큰 원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 내용 자체에 있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5월 회합에 대해 반전 평화 활동의 전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정세 강연회를 주최한 것이란 주장을 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무장 파괴 등의 발언에 대해선 강연 취지를 곡해한 일부 발언자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의원 자신도 최후 진술에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게 아니라 민족 공멸을 막기 위한 반전을 준비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네, 그러나 녹취록 전체 맥락을 보면 반전 평화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권석천 논설위원의 시각입니다. 판결문은 이석기 강연 후 조직적인 국가기관 시설 등의 파괴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반전 평화 활동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 측이나 변호인단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예,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 오갔지만 내란 음모는 아니다. 즉 시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발언이 오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 음모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일부 열성적인 당원들이 단합 의지를 다지는 유사 부흥회 정도로 설명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반전 평화 활동이라고 강변하다 보니 설득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집회라는 주장을 부각시킬 기회도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한 변호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카드를 선택하기는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이 의원은 물론 당 전체 위상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과 이 의원에게 자존심이냐 재판이냐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네. 세 번째 물음은 지난 5월 모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히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의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 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판결문이었습니다. 수원지법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위험성을 따졌을 것이라고 권석천 논설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과 진술로 짜인 내란 음모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는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이 보수신문의 논설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심과 3심을 거치며 보다 폭넓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권석철 논설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재판부가 한 집안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이 맞느냐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 녹취록 저도 꼼꼼히 밑줄 쳐가면서 읽어봤습니다. 그 발상, 사고방식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내란을 엄모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심히 부족한 급쟁이의 비명에 불과할 겁니다. 저는 재판부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회를 내란 업무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게 된 것은 결국은 권력에 대한 의식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석철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읽은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잡함이라고요. 이런 곳, 뭐, 카페, 어디나, 어디리아, 뭐, 롯데리아 같네. 아니면 무슨 설렁탕에 이런 집에서 수령님과 장모님을 논하면서 사상학습을 하는 이들의 모습,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한 사회의 판결문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과 지성의 윤리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권석철 논설위원은 묻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령님과 장모님을 논하면서 사상학습을 하는 이들, 물론 저는 동의하지도 않고 과연 그랬을까 지금도 의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과 장모님을 운이하면서 떠들든 말든 그건 그 개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사회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자유인 것이죠. 이런 식의 수령님과 장모님을 논하는 사람이 어디 이들뿐입니까? 일일마다 교회 가보세요. 그 대형교회 목사 앞에서 하나님을 울부짖으면서 수령님과 장모님을 뺨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내란 업무자들입니까? 사상의 자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러한 자유를 논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표로 외면하면 그뿐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점이죠. 우리가 재판부의 판결, 그리고 국정원의 이석기 뒤집어 씌우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억지로 내란 업무의 덫을 씌우고 거기에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청와대를 해바라기 하면서 판결하느냐,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부산 남구 우함 이동의 방돌이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오동 미시령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시 잘 안 보이네요. 눈이 나빠서 봉산동 죽장의 작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라디오 비평 시작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투명한 회사 잘 망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좋기 때문이죠. 투명한 나라 잘 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충성도가 높고 대외 신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이 투명하고 나라가 투명하면 가장 큰 수혜자가 과연 누구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글을 썼던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장은 자기는 직업상
가끔 뒷구멍으로 호박식가는 CEO들을 본다고 합니다. 아무 일하지 않은 마누라를 감사로 임명해서 월급과 차를 제공하고 신용카드까지 주는 그런 일을 태연히 하는 CEO들.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직원들의 길을 빼버리는지 제대로 알면 뒤로 나자빠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속하는 세계 500대 기업 중 투명하지 않는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투명성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가장 이문이 남는 실용적 개념이다 라는 건데요. 자, 그 투명성은 결국은 권력을 분산할 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는 저도 큼큼한 청와대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정말 라디오 비평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조선일보 칼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박두식 논설위원, 저하고 같이 출입한 적은 없는데요. 오죽했으면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쓰겠습니까? 청와대 독주를 보는 불안한 시선들이라는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조선일보 칼럼이긴 하지만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름을 빼더라도 이 정권이 반드시 새겨들어야만 할 그런 칼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인사사고가 잦은 곳이 외교 안보 분야다. 박 대통령의 통일 분야 핵심 참모로 알려진 최대석 교수가 작년 1월 초 갑자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물러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는 그만두기 직전까지 통일, 외교, 국방, 국가정보원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새 정부의 가장 유력한 첫 통일부 장관 후보였다. 그런 그가 인수위원 임명장을 받은 지 8일 만에 물러났다. 지금껏 누구도 그가 왜 그만둬야 했는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학으로 돌아간 최 교수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최대식이 물러난 이유는 국정원이 말하자면 남북 화해론자인 최 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설이 그때 당시 파다했습니다. 물론 전혀 입증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대식 교수는 최소한 북진 통일을 원하는, 흡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수원직에 물러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결국 전혀 엉뚱한 사람이 임명됐습니다. 작년 7월엔 남북 대화를 이끌던 우리 측 실무회담 대표가 회담 도중 바뀌었다. 그는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친 국장급 간부다. 그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 대표를 맡은 지 열흘여 만에 경질됐다. 통일부는 정기 인사의 일환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회담 중간에 수석 대표를 바꾸는 것은 세계 협상사에서도 드문 일이다. 그렇게 통일부 관계자들도 이 해명을 믿지 않는다. 남북회담을 지켜보던 청와대의 불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가장 대화론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남북 협상 때도 통일부 관리들은, 통일부 협상단장은 그런 전례에 따라서 매우 유연한 협상 태도를, 협상 전략을 구사했고, 그것이 청와대 내 강경파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협상 도중에 단장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언론 보도의 해석은 그랬습니다. 청와대는 얼마 전 천혜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통일부로 돌아왔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필수 핵심 요원이라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시 보내드린 것이라고 했다. 일선 부처가 청와대에서 발탁한 사람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천 전 실장이 통일부 엘리트 관료인 것은 맞지만 그가 없다고 해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 청와대가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네,
청와대가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했는데요. 바로 박두식 논설위원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 같은 보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비판하지는 않고 그야말로 보호막을 쳐주기에 바쁜 그런 자칭 보수 언론들과 그리고 이미 이명박이 창하게 놓은 방송사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 겁니다. 그 천 전 실장의 복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자기 자신들도 믿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야, 대충 아무렇게 그냥 변명해. 국민들이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책임은 바로 박근혜를 보호하는 친박 언론들이 1차적으로 져야 됩니다. 네. 통일부는 천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 발표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인사사고를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원파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가설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최 교수나 천 전 실장 같은 사람들을 군 출신이 주축인 현 정권의 외교 안보팀 실세들이 몰아냈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박근혜 코드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건부에 그야말로 어두컴컴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 전 실장 등은 자기 의견만 고집하느라 주변과 충돌을 빚는 스타일 아닙니다. 공무원들 출신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없는 게 공무원이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선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 강원 대립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실제 진상이 무엇인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힘의 청와대 집중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는 일선 외교안보 부처를 압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집중도가 다른 정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안보실장에 임명되기가 무섭게 청와대 주변에서 숙식을 해결해가면서 사실상 청와대를 일선 부처들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청와대하고만 대화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아니, 청와대가 이런 사정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면 청와대 무슨 간첩이라도 있어가지고 북한을 꼬질려기라도 했습니까? 얕은 알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선 청와대 NSC와 상대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 결과 외교부와 통일부는 각각 의정과 외교 일정 그리고 남북대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산하기관이 돼버렸습니다. NSC 강화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가을 경쟁적으로 NSC를 새로 만들었다. 우리도 이명박 정부가 없앴던 NSC 사무국을 5년여 만에 되살렸다. 당분간 NSC의 두뇌 파워가 한중일 외교전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객관적 지표만 보면 우리가 중일과 대등한 경쟁을 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중일과의 경쟁이나 한반도 상황 관리에서 우리에게 실수가 허용된 범위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어렵게 말을 써놨는데요. 중국, 일본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단 한 치라도 실수할 경우 우리 국익에 오는 그 데미지는 매우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팀이 갈수록 그룹싱크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라고 조선일보의 박두식 논설위원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룹싱크 무슨 얘기냐? 모두가 항상 모든 이슈에 동의하고 토론과 반대가 사라지는 현상을 그룹싱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장한 편에도 결국엔 정보가 왜곡되고 전문적인 판단과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멤버들은 대개 60대 후반의 육사를 나온 군인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코드 인사 우려를 낳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NSC의 독주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조선일보 박두식 논설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고 있고 게다가 남북 문제에 관한 정권이 청와대 NSC의 60대 육사 출신의 강경파들에게 장악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권력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비극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한 걱정의 힘을 모아서 압력을 가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까지 기초연금법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7월부터 2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어려워진다면서 오히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회에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지급 대상 논의는 노인의 70 내지 80%로 모아지고 있어서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이냐 별도 균등 지급이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님 박근혜 씨의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젠 부자들한테까지 줄 필요 있느냐, 70 내지 80%만 주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칼럼을 쓴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재정이 더 들더라도 부자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20만 원을 제공하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혜택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예, 대신 돈이 많은 부자 노인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칼럼을 마지막 칼럼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움직임이 매우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경향신문 칼럼에서 지적했던 대로 우리나라 복지는 속도는 더뎌도 조금씩 확대되는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무상급식을 전환점으로 복지국가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물길이 지금 거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르지만 결국은 지금보다 적은 기초연금으로 귀결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시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방안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보다도 물가 연동이 훨씬 더 큰 감액을 야기하는 독약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공약 파기와 꼼수로 기초연금을 대해왔던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편연금을 주장해온 민주당조차 이것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고령화 시대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입법권마저 훼손해버리는데 또 민주당은 전혀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것 보면요, 정말 복장이 터집니다. 김한길 민주당 도대체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은 나라나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진정 노인 복지를 위한 기구냐?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안의 물가 연동을 현행처럼 소득 연동으로 당장 되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칼럼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이 칼럼을 읽어보기를 권유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